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도시락을 파는 그녀의 가게에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와 함께 밥 지으며 살아보시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저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살게 된 집에서 저는 운명의 만남을 맞이합니다. 목에 하트 모양 목걸이를 한 25살 여성, 그녀의 이름은 강서연. 이름도 나이도 목걸이도 모든 것이 제가 잃어버린 딸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김치말이국수 한 그릇과 주먹밥 두 알로 이어진 가족의 인연. 오늘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 사는 이제는 50이 넘은 윤정희입니다. 대기업 앞 작은 도시락 가게에서 김치말이국수와 주먹밥을 팔고 있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늦은 오후, 저는 도시락 가게 앞 천막을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늘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20년 전 비 오는 날, 7살 둘째 딸 서연이를 잃었으니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시락 통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김치말이국수와 주먹밥은 금세 동이 났어요. 아주머니, 오늘도 국수 다 팔렸나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깔끔한 회색 코트를 입은 60 초반의 남자 강민석은 늘 조용히 와서 도시락을 사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기업 KC그룹 앞 작은 길모퉁이에 자리 잡은 이 소박한 도시락 가게를 매일 찾아왔죠. 아이고, 강 선생님. 김치말이국수는 다 팔렸는데 주먹밥 2개 남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주먹밥 2개를 포장했어요. 강민은 묵묵히 기다리다가 포장된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저의 손에 살짝 닿았을 때 저는 왠지 모를 떨림을 느꼈죠. 이 주먹밥 참 따뜻하네요. 손맛이 있어서 좋습니다. 강민은 담백하게 말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정중함이 깃들어 있었죠.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깊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비는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저는 천막을 접고 남은 반찬들을 정리했어요. 주변 직장인들과 대기업 직원들이 주로 찾는 이 작은 도시락 가게는 서연이를 잃은 후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서연이를 생각했어요. 지금쯤이면 25살이 되었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지 상상하며 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 오는 날 잠시 한눈판 사이 사라져버린 딸아이. 그때 나타난 경찰들, 소방서, 수색대.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집에 도착한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차 한 잔을 끓였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저에겐 충분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는 남편과 2딸이 웃고 있었죠. 지금은 모두 떠난 사람들. 남편은 서연이가 실종된 후 저를 원망하다 결국 이혼을 요구했고, 큰딸은 대학 진학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시작한 도시락 가게였어요. 어느새 저의 정성이 담긴 김치말이국수와 주먹밥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토끼야, 밥 먹자. 저는 문득 서연을 부르던 말을 속삭였어요. 어린 서연이는 토끼 인형을 늘 안고 다녔고, 저는 그런 딸을 토끼라고 불렀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김치말이국수 육수를 끓이고 주먹밥용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강민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기에 저는 놀랐습니다. 강민은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었죠. 윤정희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민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오늘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듯 했죠. 저는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정희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민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이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담긴 음식은 마음을 움직이는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강민은 깊은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길었습니다. 매일 이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죠. 이런 음식을 만드는 분과 함께라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다고요. 저와 함께 밥 지으며 살아보시겠습니까? 저는 놀라서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표정이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갑작스럽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진심입니다. 저는 당신의 손맛에 반했어요. 그리고 그 너머의 따뜻함에도.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50 중반에 이런 고백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게다가 매일 도시락만 사가던 손님에게서 말이죠. 하지만 어쩐지 그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그러시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우리 서로 잘 모르잖아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 싶었어요. 제 집에 방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사는데 좋은 아이입니다. 도시락 가게는 계속 하셔도 됩니다. 단지 혼자가 아닌 삶을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의 제안을 곱씹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지만 어쩐지 강민에게서는 불안함보다 안정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저에게도 누군가와의 따뜻한 교감이 그리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몇 안 되는 짐을 챙겨 강민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서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아파트 단지였지만 특별하게 호화로운 느낌은 아니었죠. 안전하고 평범한 중산층 주택가였습니다. 여기입니다. 강민이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깔끔하게 정돈된 집 안을 보며 놀랐어요.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집이었죠. 원목 가구들과 간결한 인테리어가 강민의 성격을 닮아 있었습니다. 딸은 오늘 늦게 들어온대요. 대학원 논문 준비 중이라 도서관에 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강민은 저에게 방을 보여주고 간단히 집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엌 앞에 멈춰섰죠. 이곳을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요리하기 편하게 준비해뒀습니다. 저는 넓은 부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작은 도시락 가게에서 쪼그려 앉아 요리하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환경이었죠. 깨끗한 조리대, 잘 갖춰진 주방 도구들, 그리고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까지 완벽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 그리고 주먹밥 2개를 만들어 식탁에 놓았어요. 현관문 소리가 들렸고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방 입구에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죠.
강민의 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연이에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서연의 목에 걸린 작은 하트 모양 목걸이를 보았죠. 그것은 저가 어린 둘째 딸에게 선물했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서연을 흘끔흘끔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서연의 얼굴에서 어릴 적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했죠. 비슷한 이름, 비슷한 나이, 그리고 그 목걸이.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특히 이 주먹밥은. 강민이 말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은 서연의 목에 걸린 하트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저의 시선을 느꼈는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목걸이가 예쁘네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저의 물음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래요. 제가 입양되었거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대요. 입양, 발견. 그 단어들이 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죠. 언제 입양되었나요? 20해 전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던 날 제가 길을 잃고 울고 있었대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셨죠. 저의 손이 떨렸습니다. 20해 전 비 오는 날, 서연이를 잃은 그날과 일치했어요. 저는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서연이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주방으로 가자 저는 강민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정희 씨가 도시락 가게에서 토끼야, 밥 먹자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우연히 들었죠.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가 어릴 때 악몽을 꾸면 토끼야, 밥 먹자라는 말을 하면 진정되었거든요. 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건 저가 어린 서연에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토끼 인형을 안고 다니던 때 밥을 먹이려고 할 때마다 하던 말이었죠. 목걸이. 그건 제가 서연이의 7번째 생일에 선물한 거예요. 작은 하트 모양의 뒷면에는 S하트라고 새겨져 있죠. 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그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게 서연의 첫 글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의아한 눈치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요?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이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서연에게는 강민이 아버지였고 저는 그저 낯선 여자일 뿐이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입양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딸 생각이 나서요. 나도 딸을 잃어버렸거든요. 서연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연의 손목에 있는 작은 화상 자국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어린 서연이가 4살 때 뜨거운 냄비에 데어 생긴 흉터였습니다.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서연은 손목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거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생긴 거래요. 아마도 뜨거운 물에 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이제 그녀는 확신했죠.
서연은 저가 잃어버린 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가가 붓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아침을 준비하는 모양이었죠.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서연의 밝은 인사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럭저럭요. 당신은 오늘 일정이 많아요? 네, 대학원 논문 때문에 도서관에 가야 해요. 근데 어젯밤에 서연은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어제 자신과 강민의 대화를 들었을까요? 제가 주먹밥 먹는 거 보시더니 울었잖아요. 혹시 제가 뭔가 떠올리게 한 건가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네, 당신이 주먹밥을 먹는 모습이 내 딸과 비슷해서요. 그 아이도 주먹밥을 참 좋아했거든요.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입양되기 전 기억이요. 하지만 가끔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주먹밥을 먹여주는 꿈을 꿔요. 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떤 손이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따뜻하고 팔에 화상 자국이 있는 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팔을 감췄습니다. 6년 전 기름이 튀어 생긴 화상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서연의 눈이 저의 팔로 향했습니다.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뚝에 길쭉한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제 꿈에서 본 그 흉터와 똑같아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혼란스러움, 의심,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교차했죠. 혹시 내가 기억하는 그 손이 당신의 손인가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내 딸이 맞다면 내 목걸이 뒷면에는 S라고 새겨져 있을 거야. 서연은 급하게 목걸이를 풀어 뒷면을 확인했어요. 그곳에는 분명히 S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어떻게? 그때 강민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그는 상황을 직감한 듯 했어요. 이제 알게 된 거냐?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희 씨가 제 친어머니인가요? 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와 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고 저는 불안했죠. 강민은 두 사람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저의 친딸이 맞았어요. 확률은 99.9%.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은 결과지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손을 뿌리쳤죠.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서연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학원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거나 친구 집에 머무는 날이 많아졌죠. 저는 서연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결국 딸을 찾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서연이도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강민이 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20년간 찾아 헤매던 딸이 이제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저녁 강민이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누가 우리 이야기를 알아냈나 봐요. 화면에는 도시락 아주머니와 재벌 회장의 숨겨진 러브스토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휴대폰을 놓쳤어요. 재벌 회장이라니. 당신이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씨그룹 회장입니다. 제가 정체를 숨겨서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었어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평범한 중년 남성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재벌 그룹 회장이었다니.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어요. 그럼 서연이는 재벌가 상속녀인 거네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도 제 정체를 최근에야 알았어요. 대학 때까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니까요. 저는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강민이 왜 그토록 평범한 도시락 가게 아주머니를 찾아왔는지. 처음에는 자신의 딸과 친모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우선 서연이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 더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마침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지친 표정이었고 눈은 붉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었니? 강민이 다가갔지만 서연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봐요. 학교에서, 거리에서. 갑자기 K씨그룹 회장의 딸이 됐다고, 게다가 도시락 아주머니가 제 친엄마라고. 마치 제가 누군가의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가가 서연을 안으려 했지만 서연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저는 지금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강민 회장의 딸인지 윤정희의 딸인지 제 인생이 모두 거짓말 같아요. 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만약 그때 서연이를 잃지 않았다면, 만약 눈을 뗀 순간이 없었다면 서연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거예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그런 저를 바라보다가 문득 표정이 변했어요. 저는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잠시 혼자 있고 싶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짐을 꾸린 서연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디 가려고 하는 거니? 강민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친구 집에 좀 머물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와 강민은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25살의 성인인 서연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서연이 집을 나간 후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서연이가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가 말했습니다. 강민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정희 씨,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도망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조용히 짐을 꾸렸어요.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빗소리를 들으며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다시 혼자가 된 그녀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았지만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것은 떠나는 일이었죠. 아마 이게 서연을 위한 최선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저는 다시 도시락 가게를 열었어요. 평소처럼 김치말이국수를 끓이고 주먹밥을 주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주먹밥을 만들 때면 서연이 혼란스러워하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보지 못한 딸. 저는 눈물을 참으며
주먹밥을 꾹꾹 눌러 빚었습니다. 정희 씨.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천막 앞에 서 있었어요. 비에 젖은 우산을 든 채로 말이죠.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떠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게 보였어.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더 나을 것 같았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도망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치고 있었어요. 20년 전 그 비 오는 날처럼 서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 아니, 강민 씨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어떻게 저를 발견했는지, 어떻게 윤정희 씨를 찾게 되었는지.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모두가 저를 속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 진실을 찾아주셨던 거죠.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천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서연은 우산을 접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비 20년 전에도 이렇게 내렸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날도 이렇게 세차게 비가 내렸지. 내가 순간 사라져버렸을 때 내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도시락 가게에는 김치말이국수를 끓이는 솥과 주먹밥을 만드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서연은 반쯤 만들어진 주먹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서연의 말에 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손으로 주먹밥을 만들어주셨죠? 작고 따뜻한 손이. 밥을 꼭꼭 뭉쳐서 토끼야, 밥 먹자라고 말하던. 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비록 희미한 기억이겠지만 어린 시절의 순간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맞아. 내가 토끼 인형을 안고 다녀서 늘 토끼야라고 불렀단다. 서연은 주먹밥을 만들던 저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저의 화상 자국을 만졌습니다. 비 오는 날 누군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낯선 사람이 절 데려가려고 했을 때 제가 소리쳤던 것 같아요. 엄마라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서연에게도 있었다니. 저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너를 꼭 붙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갑자기 서연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기억이 아직 뚜렷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손의 감촉은 기억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저에게 주먹밥을 건네던 엄마의 목소리도. 비 내리는 도시락 가게에서 모녀는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안았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왔어요. 엄마. 서연과 저의 눈물 어린 재회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아직 강민의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주 저의 도시락 가게를 찾아왔어요. 때로는 손님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며 저를 돕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 김치말이국수 비법 좀 알려줘요. 서연이 국물을 끓이는 저 옆에서 물었어요. 엄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그 단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비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 다만 마음을 담는 거지. 누군가를 생각하며 요리하면 맛이 달라진단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엄마는 누굴 생각하며 만들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내 아빠와 너희 자매를 생각했지.
그 후에는 잃어버린 너를 생각하며 만들었단다. 누군가 내가 어딘가에서 이 맛을 기억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저녁 강민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최근 언론 보도로 정체가 알려진 탓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어요. 두 분이 화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강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아버지, 이제 엄마의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논문은 계속 쓸 거고요. 강민은 서연의 말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세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말이국수와 주먹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으로 차린 소박한 식사였지만 마치 오랫동안 함께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민이 식사를 마치고 말했어요. 저와 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저는 자주 해외로 출장을 가야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난 기사 이후로 우리 셋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졌어요.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민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저는 원래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작은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서 셋이 함께 살면 어떨까요? 정희 씨는 그곳에서 새 도시락 가게를 열어도 좋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새로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서연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 저도 논문만 끝나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세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거예요. 강민이 떠난 후 저와 서연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아니, 강민 씨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궁금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강민에 대해 그녀가 아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분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거야. 자신의 딸이 아닌데도 자신의 전부를 다해 키웠으니까. 그리고 나와 너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항상 제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보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20년의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딸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한 달 후 도심에서 1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 저와 서연 그리고 강민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은 세 사람이 각자의 공간을 가지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어요. 저는 마을 입구에 작은 도시락 가게를 열었습니다. 토끼네 부엌이라는 이름의 가게였죠. 가게 이름은 서연이가 제안했어요. 어린 시절 엄마가 부르던 토끼야라는 별명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았나요? 집에 돌아온 서연이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소문이 퍼져서 그런지 이제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 다들 김치말이국수와 주먹밥이 맛있다고 하더라. 서연은 기뻐하며 저를 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하며 비법을 배우려 했어요. 토끼네 부엌의 진짜 주인은 서연이가 되어야 할 텐데.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진짜 주인이죠. 저는 그냥 도움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요리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대학원에서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던 서연은 이제 어머니의 요리와 자신의 학문적 지식을 결합하고 싶어 했습니다. 강민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그는 두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토끼네 부엌을 확장하는 건 어떨까요? 음식의 맛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더군요. 저는 놀랐어요. 확장이라뇨? 작은 가게를 계속하고 싶은데.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작은 가게 여러 개는 어떨까요? 도심에도 토끼네 부엌 분점을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씨의 음식을 맛볼 수 있게요. 서연이 눈을 빛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그동안 생각해온 것도 있어요. 엄마의 김치말이국수와 주먹밥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어요. 그녀의 작은 도시락 가게가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성과 마음이죠. 서연이 저의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서연은 이미 토끼네 부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토끼네 부엌을 찾았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서연은 엄마를 도와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점점 저를 닮아가고 있었죠. 이제 진짜 우리 가게네요. 서연이 행복하게 말했어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과 다시 이렇게 함께 있다니 꿈만 같았죠. 저씨, 서연아, 이리 와보세요. 강민이 가게 유리창 앞에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다가가자 강민은 새로 만든 간판을 가리켰어요. 토끼네 부엌 김치말이국수 한 그릇, 주먹밥 2알. 잃어버린 가족도 잃었던 나도 다시 말아드립니다. 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어요. 그녀와 서연, 그리고 강민의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잃어버린 가족과 자신을 다시 찾았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아버지. 서연이 강민을 안았습니다. 저도 다가가 두 사람과 함께 했어요. 그들은 이제 특별한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과 인연이 만나 이룬 새로운 가족이었죠. 토끼네 부엌은 그 후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의 김치말이국수와 서연의 창의적인 주먹밥 메뉴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손님들은 그곳에서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따뜻함, 정성,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요. 어느 비 오는 날, 저와 서연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어요. 20년 전과 같은 비였지만 이제 그들에게 비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인연의 매개체였죠. 엄마, 우리 정말 행운이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서연이 말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린 정말 행운아야. 토끼야, 밥 먹자. 이제 우리 함께 밥 먹자. 저의 말에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김치말이국수 한 그릇, 주먹밥 2알로 이어진 인연. 토끼네 부엌에서 다시 말아내는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